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독설도 품격 있게 날리는 링 위의 매너남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또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순창설 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주최 측인 국민의힘 추산으로는 7만여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원들도 80명 가까이 좀 오고 대규모로 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첫 집회? 인원은 좀 많아 보이긴 했어요. 예. 당에 이제 총 동원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가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지역도 대구인지라 호응이 많이 있었다. 물론 당에서 걱정했던 그 현상이 나타나긴 했어요.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한번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좀 수위를 많이 넘는 것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약간 안 섞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윤어게인 구호나 이런 게 본 집회랑 뒤섞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상당히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첫 번째,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장외 집회인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 흘러서 정말 윤어게인 이쪽으로 흘러버리게 된다면, 당이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어떤 얘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잘못하면 진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제가 돼버리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에서 어느 정도 그런 사전 작업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상당한 우려가 있고, 또 이 집회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장외 집회를 통해서 이런 목소리라도 냈던 것이 다행이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사실 원내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나마 이렇게 좀 모여서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한 것 같은데. 소수 야당의 한계인데, 국회 안에서의 논의라는 것이 협상,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근거, 절차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진행된다면 아무리 의석수가 적어도 충분히 국회에서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그걸 실현시킬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의 국회는 21대부터 계속되어 온 이런 대치 국면이 거의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150이 안 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은 여당이 아닌 이상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법원 관련해서 특히나 대법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일로 해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끔 민주당에서 유도를 한 셈이에요. 이걸 공론회장에서는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으니까 나가서 국민들께 직접 설득하겠다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공감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대구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인파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게 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 장외 집회 이어가려면 동력이 이어져야 될 텐데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민주당도 지난 탄핵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주말 집회를 굉장히 1, 2, 3차, 4차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고 수차례 참석을 했었고 많이도 왔었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여기 광화문 앞에서 시작을 했었지만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당시에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구에서 이렇게 가장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본거지였잖아요. 네. 이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더 커지리라고는 조금 어렵다, 예상하기는. 굉장히 이게 더 커지기는 좀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부산 어디로 전국으로 하실지,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마 하긴 할 텐데, 그렇게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장애투쟁이라는 게 가장 성공을 하려면 원래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먼저 나가서 어떤 정말 정부 성토라든지 이런 걸 한 다음에 정치 세력이 얹어지는 형식이 가장 성공한 장애 집회거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나와야지.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정당이 주도를 해서 하는 집회 자체는 결국에는 당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 조직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조금 한계가 보인다는 점에서 이걸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국민의힘도 어떠한 그 의회 내에 어떠한 일정을 모두 다 팽개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말에 잠깐 장애 집회하고 주중에는 다시 원내로 원내로 돌아와서 이제 또 일정 소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 간에 그때 청와대 가서 그 손을 왜 잡았는지 모르게 막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똘마니 논쟁으로 좀 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내란숙의 똘마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똘마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말싸움이 좀 거칠어지면 이게 아무리 뭐 뒤로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감정이 계속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이 쌓이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서로 입장이 있어서 서로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한두 번 쌓이게 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말들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을 못 하고 뭐 제대로 협상 같은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뭐 그런 상황도 벌어지겠지만 근데 일단 저는 요걸로 이제 덮인단 말이에요. 예, 이 똘마니 뉴스들이. 논쟁으로. 예, 그럼 똘마니라는 단어는 사실 뭐 국어사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점잖은 자리에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를 각 당의 여야 1당, 2당의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주고받았다는 것,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정치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이 언어가 많은 거를 저는 상징한다고 보는데 저희 당의 이번 장외 집회의 의미를 좋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도 이런 부분, 이 뭐 똘마니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네. 지난 대선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니까 결국은 관심이 글로 쏠려요. 그래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라진다. 그 점이 참 아쉽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 때문에 또 본질은 사라지고 그것만 남으니까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사전 찾아보니까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이제 국어사전에 등재는 되어 있는 말이네요. 어쨌든 속된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장외로 나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특검의 그 압수수색, 당원 명부 확보 이게 좀 논란이 큰 것 같은데요. 최근에 특검 수사를 놓고는 뭐 응원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별건 수사가 너무 많다라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어떤 일간지 사설에서도 칼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통과됐던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만 하더라도 16개의 혐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속되신 분들은 대부분 별건으로 구속된 분들이 많으세요. 네. 특히나 또 얼마 전에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은 뭐냐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그 공무원이 구속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법으로 그 구속된 게 아니라 이분은 뇌물 다른 다른 사건의 뇌물로 구속되신 분이더라고요. 이게 막 혼동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어차피 인지 사건까지도 포함을 하게 돼 있어서 뭐 특검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수사입니다만은 원래 예정돼 있던 수사 16개를 기본적으로 마친 다음에 어떤 그렇죠. 그걸 하다가 나오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약간 좀 쪽으로 하니까 부차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별건 수사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신 구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일교에 있는 신도들이 11만 명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11만 명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특정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좀 숫자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11만 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국민의힘 당원이었으며 정말 그때 당시에 경선 기간 중에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며 우리가 지금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했다라는 예. 것이냐 그 정당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약간 숫자만 부풀려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조금 의구심은 있어요. 그냥 법조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 뭐 열심히는 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이게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사인가? 라는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통일교 명단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 11만 명 명부를 가져가긴 했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중에 특검이 문제 삼는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어떤 그 활동했다는 당원은 3,5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11만 명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뭔가 조직적인 개입이 네. 있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중요한 것은 당원 중에도 일반 당원이 있고 책임 당원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의도를 예. 가지고 당의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특정 집단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일부러 당원으로 넣었다면 책임 당원을 만들려고 했겠죠. 그럼 책임 우리가 당원. 책임 당원에 대해서 11만 명이 책임 당원이 아니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전체 당원 500만 명, 전체 명부 중에 11만 명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저희 당의 책임 당원 75만 정도 되거든요. 500만 명이라는 명단 안에는 뭐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막 혼자가 돼 있을 거예요. 뭐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잘못 기재된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75만 명. 그 75만 명 중에 과연 통일교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자격을 유지해서 정말 투표를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모를 수 있어도 언제 들어와서 책임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됐는지까지는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말씀하신 그 정당법 위반 부분을 가릴 수가 있을 텐데 500만 명 중에 뭐 11만 명, 12만 명이 들어왔는데 전체 우리 인구 중에 10분의 1이고 뭐 이런 논란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배가 산으로 간다. 예. 그건 대응을 잘못하신 예. 것 같아요. 500만 명 그거는 이제 당원 그쪽에서 중에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예. 하셨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렇죠. 조금 네.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집단이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10분의 1에 대해서 통일교인이라는 보편적인 아는 집단의 모수를 갖다가 대비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예. 맞는 것 같으면서도 갸웃하게 되죠.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의 어떤 이제 전당대회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루 의혹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이 정당 예산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 수사도 이거를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유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유인가요?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되나요? 정당법 위반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유의미하게 정말 경선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정당법 위반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위헌정당으로 볼 만한 예를 들어서 사회질서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예. 국허문란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뭐 정당 내부의 위법 사항이잖아요. 네. 그것이 뭐 위헌정당 제소 사유가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권성동 의원을 뭐 지원하고자 했다. 이 정도는 사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돼야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통일교 뭐라도 연루 있어야 의혹을 되겠- 하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통일교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뭐 신도 몇 명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당을 시켰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더 큰 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위법이라도 뭔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게 판명이 날 수가 있는데 그냥 뭐만 좀만 이상하면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위헌의 의미를 알잖아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에서 그거를 걸을 수 있었냐 여부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당에서 걸을 예. 수 있었냐? 당은 입당원서를 제출하면 그냥 웰컴입니다. 그래서 이름, 계좌번호, 뭐 주민등록번호만 맞으면 당원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원 한 명 모집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혹시나 통일교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진 않아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뭐 종교란을 적는 것도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선거인단. 국민선거인단에서 자발적으로 그 자기가 선거 1, 2, 3차 선거인단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그 지원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3차 투표 결과가 아주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밝혀져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와서 예. 갑자기 7대 3이던 기존의 한 6대 4 내지 조금 굉장히 우위에 있던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결과에서는 거의 완전히 반대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들 숫자가 잘못 발표된 줄 알았을 정도로 이낙연 당시 후보가 굉장히 앞서버렸다면 3차 예. 서울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네. 그러면 그건 누군가의 또 조직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 그런 이례적인 투표 결과를 그것도 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위헌적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연적이라고 봐야 예.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모든 저는 정당이 약간 뭐 물론 이제 네. 통일교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종교다 보니까 그렇지만 당원 모집을 하려고 네. 뭐 여러 가지 특정 조직이나 집단에도 이렇게 당원 가입 뭐 활동할 하죠. 수 있는 거 하죠. 아닌가요? 하는데 예전에 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뭐 민주노동당이나 다양한 정당들도 그러니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 의원하고 그 윤모 그 씨랑 이렇게 나온 문자 메시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모집까지는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 다음 뭘 시켰다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핸드폰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는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직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어떻게 누구를 찍어달라 이렇게 했다는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본질이 이제 나와야 되는 차례군요. 네, 그렇죠. 뭐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기다려보면 좀 기다려봐야죠. 나오지 않을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흔들려는 시도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보시는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그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뭐 제보의 신빙성 논란이 한창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의혹을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마치 이거 원내 지도부 생각은 아니니까 알아서 서영교 의원이 좀 해명하셔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어제 취임 100일 회견 때는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날 일이다. 이거도 뭐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 또 뭔가 한 소리를 들은 걸까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당원 구조 또는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늘 지적을 해왔는데 예. 이런 식으로 비중 있는 분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 이상한 일이 뭔가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언론에서 지적한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하는 어떤 신빙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게 맞다면, 그쵸. 이라는 가정을 해놓고 예. 가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앞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앞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5월 1일에 파기환송심을 했다고 보면 그때 왜 파기 재판은 안 했을까요? 그 정도의 그러네. 영향력을 예.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정말 법원을 꽉 쥐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노회하고 영향력을 법원 내부에서 확실하게 잡고 있는 분이라면 5월 1일에 끝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5월 1일에 파기 재판이 아니라 파기 환송을 했을 때 다시 고법으로 내려가서 두 번을 더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부 5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봐도 6월 3일까지 안 된다고 대부분 다 예상을 했어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 뜻이 있잖아요. 이분이 일부러 이재명 당시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즉 입후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의 민주당계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거 보면 대선에 개입했다. 후보가 안 되게 대선을 못 나가게 하려고 했다. 조희대는 해명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 전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아까운 시간에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일개 유튜버가 본인 스스로도 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제보자가 익명이고 또 뭐 AI 설도 있고 이래서 등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안 나오겠. 이 안 정도 나타나겠죠? 되면 예. 서영교 의원이든 부승찬 의원이든 예. 누구로부터 정확하게 들었는지 지금 서영교 의원이 뭐 두 가지 여러 군데 들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전 정권의 무슨 뭐 민정 라인이었다면서요. 그럼 그게 누군지를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정도 됐으면 이제는 밝혀야죠. 무슨 제보자를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낭설에 가까운 얘기를 가지고 헌법기관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예.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수장을 그것도 물러나라고 하는, 그냥 흠집내기가 아니에요. 너 자리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용된 도구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도구인지를 스스로 밝혀야죠. 예. 이게 오염되고 있지도 않은 도구를 가지고 찌르려고만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시도 자체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서영경 의원이든 부승찬 의원이든 이걸 제기했던 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타나면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로 해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예. 네, 해주죠. 예. 여기 좀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연어 술파티 이 단어 자체가 민주당이 만든 거긴 한데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고 당시 수사팀들이 아마 감찰을 받게 될 텐데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금은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좌천성 인사들이 가는 데죠. 네. 수사 안 하는 기관에 가 있는데 저희 채널A에 출연을 해서 당시에 변호인이 계속 동석을 하고 있었고 도저히 몰래 뭔가 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혹시 같이 동석을 그러니까 제가 하셨나요? 2023년도 5월 17일 날로 날짜가 특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예.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했다가 그 다음에 6월 며칠이라고 했다가 지금 5월 29일이라고 했다가 또 법무부에서는 5월 17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날짜는 솔직히 잘 5월 29일 날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해요. 그 6월 17일은 제가 들어갈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실제로 이때도 저랑은 상관이 없었던 게 제가 일단은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 부분은 이제 뭐 법무부에서 진짜 뭐 특별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뭐 서류가 있겠죠. 보통은 입회를 하게 되면 수사과정 참여 확인서를 보통 작성을 하게 되니까 뭐 그게 기록에 있던지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매번 좀 자주 들어갈 때였었어요. 그 조사를 그 자주 시기가? 그 시기가. 그래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이제까지 제가 했던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날인지 정확치는 않을지언정 어쨌든 그 설 변호사님이 입회했을 때는 전혀 네. 이런 걸 보시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없을 때 제가 안 들어간 날 그랬다면 제가 그건 뭐 제가 없었으니까 제가 당연히 못 본 것이겠지만은 예.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이런 적은 없었고 기껏해야 음료수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가끔 주시긴 했었어요. 뭐 진술하다가 목마르면 음료수 줄 수 있잖아요. 네, 뭐 커피 정도? 네, 그 정도였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음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음식을 본 적은 없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 사건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다고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누가 봤다는 건지. 근데 봤다는 사람은 일단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화영 씨, 봤다는 사람이고 이화영 들었다는 씨가 사람이구나. 주장한 예. 내용에도 변호인은 없어요. 같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그 뭐에도 저도 자세히 봤거든요. 워딩을. 그러니까 변호인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 없을 때 먹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그러니까 전후 정황을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 그런 거 음식을 보거나 이런 적은 없다. 예.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면은 변호인도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변호인은 없었다. 근데 보통 그 변호인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나요? 보통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서? 잠깐씩 자리를 비우기도 해요? 잠깐씩은 있기도 하고 아니 뭐 화장실 갈 때는 떨어져서 가기도 하고 네. 그러긴 하는데 근데 뭔가를 이제 막 조사 때는 술을 먹고 뭐 이럴 만한 긴 그 시간 동안? 정도는 안 되죠.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채널 A에 출연하기 위해서 일찍 나온 날은 하루가 있었어요. 그게 네. 5월 29일이었어요. 아, 그날 제가 기억을 하시는군요. 탑10을 기억하는 게 탑10 끝나고 제가 다시 갔거든요. 수원지검에. 네. 전화를 받고 다시 와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날 제가 기억하는 게 원래는 평일 같으면 1시간 정도 걸려요. 택시를 타도. 네. 근데 그날이 대체공휴일이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이어가지고 30분 만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특별하게 기억을 해요. 예. 네. 이렇게 기억이 좀 상세하신 분인데 어쨌든 같이 계시는 동안에는 본 기억은 네,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고 네. 근데 앞서 수원지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술파티는 물론이고 회유 정황이 없었다라고 했고 박상용 검사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회유를 좀 시도한다기보단 진술을 받아내려는 노력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막
알아서 했다는 얘기를 거죠? 막 했다 이거잖아요. 그게 문도 열리기 전에 진술부터 하고 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전직.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한쪽은 그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없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로만 이 다툼을 해야 되는데 이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와서 그거 없었다는 걸로 끝났는데 법무부에서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뭐 교도관의 진술이 나왔다. 교도관이 이러면 되냐고 검사한테 막 항의를 했다든지 이런 거가 나오면 왜 또 갑자기 이걸 할까? 재심 사유 만드는 거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무부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성호 장관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얘기를 처음에 국민들께 알리시려면 더 명확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2단계에서 벌써 이거를 릴리즈를 하게 되면 이런 억측이 불거지고 오죽하면 당시 해당 검사가 TV에 출연을 해요. 나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 뭐 이런 뭐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 입장에서도 원하는 결과는 아닐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사건은 다큐멘터리 다시 찍어야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좀 급하지 않게 가야 되는 건데 앞서 얘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그 문제 같은 것도 그냥 뭐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5월에 나온 거 가지고 다시 끄집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넉 달 사이에 아무런 진척된 게 없는데도 예. 심지어 그 말을 했던 사람들조차 이 갑자기 왜 이러지 하고 지금 발을 빼는 모양인데 이러한 거를 여권에서 계속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획책이다. 왜냐하면 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요. 또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기업인들이 좀 너무 심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게 배임죄다 보니까 이 죄를 없애는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해석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배임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대통령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오비락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 진짜 배임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회사 오너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사 오너면 제가 제 가족들한테 그 회사의 핵심 부품들이라든지 핵심 소재 이런 공급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자회사로 뿌리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본 회사가 그 회사들로부터 다시 렌탈해서 쓰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다 가족경영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배임죄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이제까지 다 그것을 배임죄로 규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걸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그냥 무작정 없애버리겠다라고 해버리냐면 본인 면소 받고 그 다음 다시 그때는 다시 이제 야 이거 사회에서 심각하네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 이럴 다시 건가요? 만들고? 이거 예. 안 되겠네 그러면서 다시 만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재판이 걸려 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없애겠다 한다면 조금 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배임죄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배임죄를 싹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진숙 얼마 전에 전 MBC 대전 MBC 사장도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송치를 했던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면소예요. 그것도 그럼? 면소죠.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 다 일률적으로 다 면소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네.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재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저는 대통령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굳이 여기서 뭐 이렇게 자기의 신발끈을 다시 밀 필요가 있나요? 오해받게. 예.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 SNS에 많은 걸 남겼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얘기가 반대된 얘기가 있어요. 옛날 12년도에. 글이 있나 봐요? 12년도에 네. 성남시장 첫 임기 때죠. 제목이 변호사 20년의 별 해결한 소리.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요. 기업과 주주의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을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남용이 아니란 뜻이죠. 네.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셔야죠. 기업 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아니다라는 얘기를 쓰셨단 말이에요. 성남시장 2012년에. 12년에. 그럼 자 13년이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 항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 이래야 되느냐?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것도 판사들이 이상하니까 뭔가 규율을 하고 통제하는 판사는 책임 안 지니까 그거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왜 지금 이어야 돼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 때 보수에서 얼마나 많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권한대행부터 해서 이미 퇴임하신 분이긴 하지만 네. 이모 재판관, 뭐 지금 계신 정모 재판관 이상하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가지고도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그럼 특별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특별심판부 만들어서 하자 이런 주장은 왜 안 했을까요? 저희가 의석수가 적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네. 그걸 민주당에서 알아야죠. 왜 항상 지금이어야 하는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꼭 하는지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